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정뉴스 시작합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방남 이틀째인 오늘 서울의 한 숙소에서 우리 측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북측 단장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거듭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방남 이틀째 서울의 숙소에서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과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 회동에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 의사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화 용의를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북측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화 의향을 피력함에 따라 북미 간 이른바 탐색적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측 대표단은 또 회동에서 한반도 주변 4강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측과 의견을 같이 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6자회담 재가동이나 이산상봉 등 구체적인 논의로까지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찬에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설득했는데요. 북미 간 탐색적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막식 다음 날 류엔둥 중국 부총리를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 공감대를 확인한 북미 대화를 화제로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염두에 둔 주문으로 보입니다. 탐색적 대화는 고위급 비핵화 협상에 앞서 미국과 북한이 일단 실무 레벨에서 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간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설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철은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영철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영철에게 핵 동결을 입구로 하고 폐기를 출구로 삼는 2단계 해법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발언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는 북한과 미국이 탐색적 대화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네, 서울에 머물고 있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우리 측과 북미 대화뿐 아니라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위급 회담 정례화 등의 성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앞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남북관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올림픽 이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우리 측 고위 관계자들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탈북 식당 여종업원 송환을 요구했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다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통일부가 올해 업무 계획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던
남북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김영철은 사실 남북관계 전반을 관리하는 수장이고 그런 인물이 2박 3일 동안 남한에 체류한다는 것은 이 남북관계 전반을 김정은이 끌고 가겠다는 지금 전략적인 변화를 선택했다는 그런 의중을 반영하는. 다만 한미연합훈련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다뤄야 하는 군사회담은 지금 시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방한 기간 남한은 친근감을 나타냈지만 북한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서 대조를 이뤘는데요. 이봉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Wonderful first visit and just exciting and beautiful and I look forward to returning very soon. 이방카 보좌관은 북한 대표단을 만나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의 북한에 대한 의도된 냉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자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눈길도 피하고 행사 내내 악수를 포함해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선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효과를 거뒀고 한국의 대북 제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대북 압박성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측과는 접촉면을 늘리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한 둘째 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스노보드 경기를 관람하며 셀카를 찍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폐회식 직후엔 아이돌 그룹 엑소 등을 별도로 만나게 해달라고 한 다음 만나게 되자 자신의 아이들이 팬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수입니다.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내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히자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경계와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북한에 압력을 걸어서 북한 측이 대화를 요구해온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한미일 3개국이 협력해 압력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추가 독자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회동에 대해 일 정부는 한미일 연대를 갈라놓으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미 행정부와 의사소통을 긴밀히 할 방침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삼간다면 미국이 일본을 제쳐두고 북한과 대화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과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룩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양측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관계 개선에 일련의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이를 매우 환영하고 격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관건은 북미 양측에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형세를 완화하려면 북미 직접 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연일 거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장외 의원총회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을 거친 표현을 써가며 규탄했습니다.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한국당은 김영철의 방남을 수용한 정부를 향해 체제수호 전쟁을 선포한다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시대와 동떨어진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에 시종일관 회방만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기어이 장외로 나가려는 이유는 평창올림픽 성공 분위기를 색깔론으로 물타기 하려는 저급한 속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안보 장사 중단을 촉구하며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여야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나 정작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얻은 것이 뭐냐고 지적한 반면, 민주평화당은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끝났지만 한국당만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하루가 지난 시점에 이례적으로 경제와 안보 분야의 두 수장이 회동했습니다. 남북미 간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하자 우리 안보가 굳건함을 확인하고 시장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두 수장은 안보와 경제가 긴밀한 관계임을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과 북미 간 관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지정학적 변수에 취약한 금융시장 등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장에 강한 안보의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군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태세가 정말 굳건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도 좀 하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 우리 경제팀의 좀 안보를 뒷받침해 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김 부총리는 경제 안정을 위해 안보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고, 송 장관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해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송 장관은 국방개혁 2.0 등 지금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고, 김 부총리는 국방 분야 4차 산업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공룡 같은 군대를 표범 같은 날쌘 군대로 만들겠다. 대략적으로 볼 때 한 10조 가까운 예산을 5년 동안 줄여서 그거를 전력공조 분야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뜻으로 소총 가지고는 미래전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병들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때 원활히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9개월여 만인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죄값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5월 첫 재판을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은 오전 증거조사 절차에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논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분량이 많은 만큼 증거조사에만 2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이 받게 될 구형량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과 롯데에서 뇌물을 받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2개 혐의가 겹친 최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신분이란 점에서 최 씨보다 더 무거운 구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 등을 따지면 이론적으론 45년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만큼 최 씨 구형량을 기준으로 무거운 형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해온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오늘 법정 최후 진술을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선고의 생중계 결정을 내릴지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을 받으러 법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고 1심 선고만을 남겨두면서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생중계될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1심과 2심 주요 사건의 선고 때도 촬영이나 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선고 때 생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선 변호인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가를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들 시영 씨를 소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사위까지 불렀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들 시영 씨가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첫째 사위에 칼날을 겨눴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며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전무를 통해 민간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가족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김 여사 측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정권 실세이자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 역시 특활비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카 이동영 부사장이 수차례 검찰에 다녀간 데 이어 아들 이시영 전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스 총수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도 곧 검찰에 불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이 회장 명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마지막 퍼즐까지 모이고 나면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같은 혐의에 연루된 후임자 김관진 전 실장 역시 내일 소환됩니다. 김 전 실장은 군사이버사 수사 축소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나온 김장수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대답만 거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하셨습니까? 그건 검찰에서 이제 판단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예정이신가요? 검찰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이 오전 9시 30분에 청와대에 최초 보고를 했지만 이후 30분 늦춰진 10시로 시각을 수정했으며 여기에 김 전 실장이 깊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대통령 훈령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위법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의 후임자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 역시 같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최근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 은폐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도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조사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풀려났던 김 전 실장은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박
박근혜 정부의 두 전직 안보실장이 동시에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세월호 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문화예술계 미투 폭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배우가 극단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 고발했는데요. 한편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극단 대표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12년차 여배우가 기자회견을 열고 떠올리기조차 힘들었던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자신이 속했던 극단 최경성 당시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성추행은 8년 전 충남 보령으로 떠난 MT 때 벌어졌습니다. 여배우는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손과 몸을 만지던 최 대표가 급기야 반강제로 모텔로 데려갔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의 침대 옆자리를 두드리며 자는 모습을 쳐다만 볼 테니 옆에 누워 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또한 제 귓볼을 손가락으로 굴리듯 만지며 지금 네 태도 귀엽다. 이 같은 사실이 폭로된 뒤 최 전 대표는 그 일을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무지를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를 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취재진에 보내왔습니다. 미성년자 여성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경남 김해의 극단 대표 조모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미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체포된 것은 조 씨가 처음입니다. 경찰은 극단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배우 조민기 씨의 제자 성추행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5명의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딴 미투 폭로와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위주로 19명의 성폭력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유명 배우들에게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변화의 양상도 감지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연극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거장 연출가와 인간문화재를 넘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번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명의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피해자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든 문화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문제의식도 불거졌습니다. 사태가 유명 배우들에게로 확대된 가운데 성추문이 불거지는 양상은 비슷해졌습니다. 현재 미투 운동은 SNS와 온라인 댓글을 중심으로 한 익명 폭로가 대다수입니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희롱 성추행 경험을 폭로하면 온라인상에서 당사자에 대한 추측이 쏟아집니다. 논란에 오른 당사자는 해명이나 변명을 내놓고 그 답을 본 뒤 또 다른 피해자가 추가 폭로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폭로글이 금세 지워지는 경우를 두고 과연 주장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배우 곽도원이 성추문에 오른 뒤 강력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그토록 익명글을 빨리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무고죄로 신고하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생긴 것도 새로운 현상입니다. 배우 최희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진해서 신고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익명의 댓글이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한편 경찰이 유명인 미투 운동 상당수를 살펴보고 있으며 영장 검토 사안도 있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네, 이처럼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서울예술대학교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학 교수 3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데 이어 학생들 간의 성폭력 폭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중심으로 떠오른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교수 3명이 잇따라 성폭력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겁니다. 유명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공연학부 오태석 교수를 비롯해 같은 과 교수이자 연극배우 한명구 씨,
소나무 시리즈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전 교수가 장본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현직에 있던 오태석 한명구 교수는 교수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교수들의 잇따른 성폭력 연루에 학생들은 무척이나 참담하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연락 오고 하는 걸 보면 좀 많이 창피하죠. 학교가 더 학생이 다니기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세상이 드러나야 될 일이 드러나게 돼서 오히려 더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런 문화는 아예 사라져야 된다. 하지만 교수들의 추가 연루 의혹에 이어 학생들 간 고질적인 성폭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 공간에는 강간 몰카 피해를 봤다는 폭로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언급된 교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1학기 강의가 다 배제됐고 학교 규정에 의해서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상아탑의 추악한 뒷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2010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해 검사의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불과 9개월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 출범과 이른바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간 계기가 된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있은 지 28일 만입니다. 직권남용 및 인사 의혹 인정하십니까? 호적 사무감사했다는 언론 보도 나왔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서 검사에 대해 2014년과 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와 지방 발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2015년 안 전 검사장 밑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부장검사 등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부당한 인사 개입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로 조사단은 인사 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엄벌을 위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조직위, 강원도, 선수단의 열정과 국민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다음 달 열리는 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해 언급한 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취임 이후 성폭력 근절을 수차례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문화와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각 분야별 자정운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뒤 삼성 SDI가 갖게 된 새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팔라고 삼성에 통보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계열사 간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온 건지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I에 삼성물산 주식을 6개월 안에 전부 팔라고 통보했습니다. 2015년 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SDI와 통합 삼성물산 간에 생긴 새 순환출자 고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니 없애라는 겁니다. 합병 직후 공정위 결정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삼성 SDI가 보유한 구 삼성물산 주식 1,154만 주가 합병으로 새 회사 주식 904만 주가 된 것은 기존 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본 겁니다. 매각 대상도 합병 비율상 원 보유분을 넘는 500만 주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공정위의 새 판단입니다. 당시 공정위 실무진도 새 순환 출자 고리가 생겼다며 전량 매각 의견을 냈지만 상층부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에서 이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이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도 2년 전에 실무진들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 이제 삼성 SDI는 남은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전부 팔아야 합니다. 시한인 8월 26일까지 못 팔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가 삼성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이라며 순환출자 해소를 요구해왔습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삼성이 자발적 순환출자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격인 롯데지주가 오늘 신동빈 회장 구속 뒤 첫 주주총회를 엽니다.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리는 주총에서는 롯데 상사, 롯데 GRS 등 6개 계열사의 분할 합병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지주사 전환을 주도한 신 회장이 없는 가운데 오늘 주총으로 롯데그룹은 지주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재계와 증시 관계자들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의결권 기준 54%에 달해 안건 통과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가 오늘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차기 경총회장으로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희 대구 경총회장도 회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박 회장은 지난 22일 일부 전형위원 반대로 회장 선임이 무산되자 다시 회장 후보로 거론돼도 이제 내가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임 부회장 후보로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거론됩니다. 네, 설 연휴와 올림픽 등으로 한동안 조용했던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적인 봄 분양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량이 대거 풀릴 전망인데요. 특히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단지에서는 로또 청약이 재현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겨우내 긴 휴지기를 보냈던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월 한 달 동안 분양에 나서는 가구 수는 전국 7만 5천여 세대로 2000년 이후 월별 최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역별 분양 물량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총 4만 9천여 가구, 전체의 약 65%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강남 지역의 청약 열기가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현재 강남에선 굵직굵직한 분양 대전이 예고 중인데 특히 다음 달 2일 청약에 돌입하는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올 상반기 분양시장의 최대요로 꼽힙니다. 총 2,000세대에 가까운 가구가 청약 예정으로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으로 관심이 큽니다. 여기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도 로또 청약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따라 집을 찾는 사람들이 오래된 아파트 대신 새 아파트로 쏠려 신규 분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주열 총재가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 사정과 가계부채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1.5%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3일 실시된 금융투자협회의 채권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93%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후임 총재가 부임한 뒤인 5월쯤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이 요구한 한국 GM 공장의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에 대해 GM의 신차 배정 등 신규 투자 계획에 달려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배정될 신차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폐쇄 예정인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제3자 매각, 새로운 형태의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회인 MWC에서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을 공개했습니다. 전작과 비교해 디자인의 변화는 적지만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Galaxy S9 and S9 Plus. 올 상반기 스마트폰 최대 기대작인 갤럭시 S9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매년 변화를 거듭한 갤럭시 S 시리즈. 이번에는 카메라 성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초당 960장을 고속 촬영할 수 있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일상생활 속 짧은 순간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촬영할 수 있도록 조리개 값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테두리를 줄여 화면 크기를 키우고 지문인식 센서는 카메라 아래로 옮겨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셀카를 찍으면 나와 닮은 3차원 입체 3D 이모티콘이 만들어지는 증강현실 기술과 외국어를 비추면 100여 개 언어가 자동 번역되는 인공지능 기능으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LG전자도 카메라와 인공지능 성능을 높인 V30S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카메라가 스스로 피사체를 분석해 최적의 촬영 모드를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까지 알려주는 기능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기존 음성인식 인공지능에 더해 피사체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간편한 쇼핑과 촬영을 돕는 비전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더했습니다. LG전자의 V30S는 다음 달 9일 국내에 출시돼 같은 날 사전 예약자 개통을 시작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S9에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비공개 정보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뺀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가순위 1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작 쓸만한 데이터가 적다고 호소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거의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민간 사업용에 임팩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걸 정제하는데도 일단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 실제로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온 자료는 이달 기준 2만 4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 재정이나 금융거래, 의료정보 같은 고부가가치 정보보다는 단순한 행정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기관마다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준이나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690여 개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합니다.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 데이터 맵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 정보를 알려주는 데이터 1번가 운영도 활성화합니다. 공공 데이터 공개의 확대와 표준화. 어디 한 군데 들어가면 내가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원하는 통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정부는 올해 먼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과 식품, 생수, 안전정보, 의료 영상 판독 데이터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반려견 안전대책에 대한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책 마련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5차례나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는 당국은 공식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반려견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실시되는 개파라치 제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3년 뒤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을 몸높이 40cm 이상 반려견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적절한 정책인지를 놓고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일부 시민은 직접 정책을 마련한 농식품부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입마개 의무화 얘기가 나왔는지 40cm의 기준은 뭔지 궁금해서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요.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책 발표 전까지 5차례에 걸친 민관 합동회의를 가졌다는 당국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겁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어떻게 해당 정책들이 결정됐는지 외부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 공식적으로 자료를 만든 회의록을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서 회의가 진행됐던 상황이라 구조로운 보고를 하죠. 반려견 안전대책 발표 한 달. 사태 수습을 위해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2기 태스크포스 팀까지 꾸려졌지만 기록 하나 남기지 않은 당국이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탄압 재판의 실상을 보여주는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펴낸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에 따르면 1910년 강제병탄 이후 조선 총독은 조선 태형령을 제정해 조선인만 태형에 처했습니다. 기도하거나 연을 높이 날리고 위험한 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경찰범으로 처벌하고 3.1운동 때는 소요죄와 방화죄 등 법을 총동원해 정치범 형량도 10년까지 장기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 회의가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신재훈 특파원입니다. 가을에 열렸던 19기 3중전회가 이례적으로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수정 등의 제반 조치를 할 목적으로 이번 회의를 조기 소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 헌법의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 이연임 조항 삭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또한 19차 당대회 이후 당 국가 지도자 인선과 신설될 국가감찰위원회 안건이 논의돼 다음 달 초 열릴 전인대에 상정하게 됩니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격이지만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9기 3중전회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9기 1중전회는 19차 당대회 종료 직후 지난해 10월 개최돼 최고지도부 후계자를 지정하는 관례를 25년 만에 깨트린 바 있습니다. 2중전회 또한 지난 1월 소집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9기 3중전회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 삭제 개헌을 통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의지를 선포하려는 목적으로 열린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19기 3중전회에서는 당 국가 요직 인선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뷰허 재경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부총리로 승진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왕치산의 국가부주석, 웨이펑어 상장의 국방부장 임명 등이 점쳐집니다. 당정을 총괄할 막강한 반부패 사정기구인 감찰위원회 설립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신재훈입니다. 이탈리아의 이례적인 한파가 엄습하며 겨울에도 좀처럼 눈을 볼 수 없는 수도 로마에 6년 만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로마에는 현지 시간 26일부터 강한 눈이 내리며 4cm에 달하는 눈이 쌓였습니다. 위도가 낮고 바다에 인접해 있어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인 로마에 눈이 내린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로마시 당국은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 학교들은 일자리 휴업했으며 콜로세움과 포로로마나 등 대표적인 관광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부와 북부 역시 시베리아발 한파 영향으로 꽁꽁 얼어붙으며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기간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 더욱 눈물 나는 현장을 소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달여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맞이한 작별의 시간. 남과 북의 선수들은 서로를 안고 또 안아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나서는 북한 선수들의 얼굴은 모두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버스에 오른 뒤에도 선수들은 맞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언니 그만 와요. 기약 없는 약속도 해봅니다. 나중에 봐. 북한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떠난 후에도 우리 선수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다들 일단 정이 많이 들어서 보고 싶을 거라고 하면서 아프지 말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가 꼭 다시 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냥 정말 가족처럼 친자매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지난달 25일 진천에서 처음 만난 남과 북의 선수들은 빙판 위에서 우정을 쌓아나갔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선수들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한 팀이 됐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올림픽 사상 첫 경기에서 0대8 패배의 쓴맛을 삼키던 순간에도 첫 골의 기쁨으로 환희를 만끽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포함한 22명의 북한 선수단은 평창의 추억을 안고 응원단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두 팀으로 만나 한화가 돼 올림픽을 마무리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진한 여운을 남기고 아름다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강릉에서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강릉 선수촌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따내는 동시에 메달 종목 확대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강릉에서 김종혁 기자입니다. 해단식에 참석한 태극전사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목표로 한 종합 4위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인 17개의 메달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해단식을 하니까 진짜 올림픽이 끝났다는 게 좀 실감이 되고 4년 뒤 베이징에서는 이 평창 올림픽 출전한 게 좀 더 약이 돼서 더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안방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팀 코리아는 동계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더욱 굳혔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최민정을 앞세워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고 이승훈이 매스 스타트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등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은 무려 7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빈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평창올림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또 배추밭에서 스노보드를 처음 시작한 이상호는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로 설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팀킴으로 불린 여자 컬링 대표팀은 뛰어난 실력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컬링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팀 코리아의 최종 성적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 7위. 역대 최다 메달을 따내는 동시에 메달 종목 확대라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로 뭉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습니다. 온 국민의 환희와 감동을 안겼던 팀 코리아의 평창올림픽 도전은 해단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강릉에서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25일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바로 다음 주 장애인 선수들의 은빛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서울에서는 평창의 열기를 패럴림픽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박수지 기자입니다. 장애인 하키팀 선수들이 빙판 위를 질주합니다. 일반 아이스 하키와는 달리 양손에 든 스틱은 썰매에 추진력을 더하기도 하고 슈팅을 하기도 하는 등 자유자재로 쓰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일반 아이스 하키 경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룰이라든지 그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것도 아이스 하키가 굉장히 격렬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앞을 겨누는 총 위에 조준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바이애슬론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표 종목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격을 할까?
헤드셋을 장착을 했을 때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명중점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점점 높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났을 때 총을 쏴주시면은 명중을 하게 됩니다. 명중하면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영 쉽지가 않습니다. 하니까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제가 해보아가지고 성공한 그 느낌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파이팅! 시민들은 바이애슬론과 컬링 등을 몸소 체험하며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열흘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평창 패럴림픽에는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6개 종목에 걸쳐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짜릿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진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봄 기운이 살짝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경북 영천이 17도, 광주 16도 등 남부지방 중심으로 특히 기온이 크게 올라가겠고 서울도 8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해 뜨기 전과 해진 뒤에는 여전히 많이 쌀쌀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져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날 풀리면 미세먼지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대기 정체, 중국 스모그 유입까지 더해져서 서울, 경기나 영서, 충청에서 대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황사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는 종일 흐리겠고 수도권, 영서 등에는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남부도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정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